수많은 곳에서 격려와 성원과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하는 게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초록색만 보면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옷도 초록색으로 입고 왔는데 어때요? 제가 예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이 조직이 되고 전국 여성위원회가 우리 전정희 이옥 두 분의 공동위원장님 영도 아래 지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여성,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바꿀까 모여서 저희가 원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시는 지방 의원님들을 서울에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지역에 그 워크숍을 하면 우리 당원 배가 운동 및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워크숍을 저희가 실시하는데요. 처음에 안산에서 실시했고요. 두 번째 부산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은요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전화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모두 다 의식이 깨어있고 이 우리나라의 정권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변화는 우리 여성의 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상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꿈을 가지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정권도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할 수 있겠다. 여성의 힘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워크숍을 위해서 전정희 이옥 두 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네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 부산에서도 저희 워크숍을 환영해 주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둘보다는 열이 낫겠죠? 열보다는 100명이 낫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덩이처럼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견을 나누고 지지자들끼리 힘을 합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당이고 작은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죠. 이걸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작은 권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분열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협의회를 상당히 열심히 구성을 하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력층 또는 이사장에게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 대부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이사장의 어떤 그 권력에 굴복해가지고 딱 10명 남았었습니다. 200여 명의 300여 명의 교직원 속에서 10명이 싸웠습니다. 단결해가지고 우리는 승리했죠. 학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 10명이 분열되면서 권력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물 건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똘똘 뭉치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작은 권력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작은 정당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 특히 그 일에
여성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작은 정당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큰 권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정권 교체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추석 전에 인터넷에서 하나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였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 첫 번째,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84%였습니다. 신뢰하는 정부. 우리 박근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84%가 덴마크의 정부를 신뢰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이 났을 때 어느 방송국의 PD가 프랑스에 가서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스테이크를 먹는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이 고기 믿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이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우리 기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정부를 믿습니다. 잘 관리해가지고 이 밥상의 스테이크가, 쇠고기가 위생적이고 제대로 된 쇠고기가 올라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거죠. 84%의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게 바로 덴마크였고 행복지수 1위라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특히 여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서 정권을, 우리가 큰 권력을 잡아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바로 그 매개수단으로 우리가 신뢰 있는 정부를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란 국회의원, 정부, 행정부, 입법부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아주 강력한 참여에 의해서, 우리의 단결에 의해서, 우리의 그 합심에 의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정말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결과 덴마크처럼 84% 정도의 국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 힘을 합치는데 먼저 우리 여성위원회가 그 일을 해내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국민의당, 제가 이 전라북도에서는 분명히 여당이고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부 조직이 없어, 하부 조직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부 조직이 없는데, 지금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부 조직이 되면은 정정당당하게 전라북도의 정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맡겨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들이 국민의당 만들어 주셨어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도 특히 우리 여성들이 나서면은 정말 못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 수위를 조금 낮춰야 돼요. 이제 자칫 장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르잖아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서면은 저는 못할 일 하나도 없다고 보고, 오늘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가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정희 이호 공동위원장님, 저 서울에서 먼 길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가 정말 소기의 목적을 거두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주제는 여성이 정치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정세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공정사회라는 영화 있었죠.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영화.
저는 안 봤습니다. 이제 내용은 아는데 소수여서 굉장히 부당한 이 대우를 받는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여성이 어쨌든 소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정함이란 올바름을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공평하고 올바른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에 의해 공정한 세상도 될 수 있고 불공정한 세상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일까요? 여기 그냥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고요. 먼저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거를 이 블로그에서 이제 올려놨는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정치가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정치란 말이다. 우리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 아빠는 돈을 벌어오니까 아빠를 자본가라고 부르기로 하자.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돈을 관리하니까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엄마와 아빠는 오로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국민이지.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가정부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너의 어린 동생은 우리 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단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다. 그날 밤 아들은 기저귀에 실례를 한 동생이 너무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 바람에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다. 아들은 안방문을 두드렸지만 엄마는 너무 깊은 잠에 빠진 나머지 아들이 문을 두드려도 잠에서 깨지 않았다. 아들은 할 수 없이 가정부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아버지와 가정부는 아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아들은 할 수 없이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귀를 막고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정치가 무엇인지 간밤에 생각 좀 해보았니? 아들이 대답했다. 네, 이제는 알겠어요. 정치란 자본가가 노동자를 농락하는 동안 정부는 계속 눈을 감고 있고 국민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미래는 똥으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런 대화를 이제 올려놨는데 사실 나름 유머를 시도한 것 같은데 웃음보다는 이제 깊은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 한숨이 아마 똑같이 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씁쓸한 그런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치를 여기 한자로 쳐다보면은 정당성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학자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칼 슈미트는 정치적이라는 거는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뒤베르제는 칼로 싸울 것을 말로 싸우는 것을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자들이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정치라는 거는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내 편이 다른 편을 이겨서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힘이 센 쪽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해하죠. 나이도 어린 학생들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야지 무슨 정치냐고 그렇게들 반문을 하죠. 또 어떤 분들께 정치 한번 하시죠 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순수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치를 굉장히 경시를 하시면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기도 하십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정치라는 거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해서 깔끔하지 않은 선거판을 거쳐서 선출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계시는 분들처럼 선출직에 도전을 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유권자로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섭죠.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우리 뭐 여기 시장님도 계신데 시장님, 도지사님 다를 선출을 해서 저의 제가 원하는 바를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처럼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정치가 이렇게 패권 정치, 미래의 정치는 3F의 정치다. 그러니까 감성하고 영어로 feeling이잖아요. feeling. 그렇죠? 저는 그 연속극 보면요 슬픈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좀 흘려요. 남이 볼까 봐서 좀 화장실 갔다가 기침하고 그러고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감성이 좀 필요하다. 이게 정말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가장 매개가 감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성 정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성이죠. 여성 그리고 특별하게 생활정치, 지역정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정치에서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개하는 사회자께서 제가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의원 2번 하고 전라북도 의회의원 2번 하고 도의회의장하고 그 다음에 국회로 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대개 그동안에는 정치가 갑자기 서울에서 뚝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뭐 장관하고 뭐하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로 나오고 서울 유명 대학교에 고시파스에서 장관하고 유명하다가 내려와서 집은 서울에 있고 지역에서 전세를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지역에 애정 없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정말 직접 교류, 생활 속에서 쉽게 교류하는 부분들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중앙 중심의 정치에서 지방 중심의 정치, 그 속에 가장 핵심이 생활 정치, 그 속에 핵심이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처음에 여성이 지방 정치에 들어왔을 때는 비례대표로 겨우 하나 끼어들어왔어요. 그렇죠? 여성 배려 차원에서. 그런데 그 여성들이 잘하셨어요. 초창기 잘하시고. 근데 비례대표 끝나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으로.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도 신뢰를 받고 그래서 지역에서 또 재선하시고 또 지역에서 상선하시고 시의원 그렇게 하시다가 또 도로 와서 지역구로 가지고 또 도의원 하시고 이렇게 여성 정치가 감성 정치가 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전국 우선 통계를 보면요. 광역의회 의원이 794명이에요. 그 중에 여성이 110명. 굉장히 많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여성들의 딱 반절이 소위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거. 나머지 반절분은 다 지역구에서 생활하신 분들, 지역구에서 역할하신 분들. 그야말로 생활정치, 감성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초의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초의원은 전국 2,898명 중에 729명, 25%가 넘는 인원들이 여성입니다. 지금. 그 중에 지역구가 366명, 비례가 363명. 그렇죠. 여기도 지역구 비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례는 여성의 정치력, 여성이 척박한 정치 환경에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진입 장벽을 헐어주기 위해서 정치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그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례대표 출마해서 지역구로 가셔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재선, 3선, 그 다음에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시고 이런 분들이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의 군산시 의회 의장이 박정희 의장님이라고 안 오셨죠? 오셨나요? 이따 가셨어요? 예, 바쁘셔서 가신 모양이네. 여성이에요. 앞으로 여성 정치 지도자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힐링, 그다음에 피메일 여성, 그다음에 퓨처 미래. 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점점 너무나 형편없이 가난하게 된, 우리가 그것을 사회의 양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극화가 너무나 진행이 돼서 그것을 1% 대 99%, 가진 자 1%가 우리나라의 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갖지 못한 서민, 중산층들은 점점 사회 계층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이 살쪄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재벌 대기업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몰아주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율곡 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당시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리면서 지금 조선은 석가래부터 대들보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경장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조선의 존망이 위태롭다. 이런 상소문을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석가래부터 대들보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어서, 아까 도당위원장님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떤 어마어마한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습을 다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는가? 경제는 점점 발전해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 분노는 우리 여성들이 먼저 분노해 주십시오. 196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여자들을 입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노한 여성들이 회의장 밖에서 이 브레이지어를 전부 풀어가지고 그 바깥 마당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1972년에는 대의원의 30%를 여성으로 했고,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는 이제 여성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여성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품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당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이 나라가 그리고 호남이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민의당에게 그 소명을 주고 우리가 기꺼이 국민의당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소명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근 각지에서 모이신 그 정성과 땀으로 국민의당을 힘있게 밀어서 여성의 힘으로 국민의당의 힘으로 정권 교체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매진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